안녕하십니까. 이어수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동아시아사 5차 시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날은 밖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정을 둘러보니까 장미를 비롯해가지고 철쭉 그리고 동백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학교는 너무나 쓸쓸하고 적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학교를 꽉 채워서 활기에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동아시아사 5차시 이제 5번째 수업이네요. 5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유목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게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민족은 흉노족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유목민족들은 이동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왕의 권한보다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동하면서 살았던 유목민족의 특이한 가옥의 형태를 우리가 게르라고 얘기했고, 자, 게르는 이런 형태의 그러한 가옥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옥상이나 이런 데 게르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있죠, 가정도. 자, 이러한 이동식 가옥인 게르의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이것을 접어서 분해해가 접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한 지역에 다시 설치하는 게르의 형태를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자, 벼농사의 전례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됐던 지역은 창장강 하류 지역의 허무두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허무두 지역의 벼농사의 기술이요, 어디로 전파됐나고 했어요? 한반도로 전파되었고 베트남으로도 전파되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이때 벼농사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졌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벼농사 기술이 어디로 전파된 거요? 일본으로 전파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벼농사 기술과 함께 청동기와 또 뭐요? 철기가 함께 전파되어져 가면서 일본의 무슨 문화가? 야요이 문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어진 거죠. 이 야요이 시대는요, 기원전 3세기부터 AD, 기원 후 3세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일본의 야요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갔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벼농사의 전래 과정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 이 지도 좀 중요한 지도니까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국가 성립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자,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요, 구석기 때 무슨 생활이요? 무리 생활을 거쳐서 이 무리 생활을 무리들이 이제 혈안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시족 사회를 거쳐서요, 시족 사회가 합쳐져 가지고 뭘 형성하는 거예요? 부족 사회가 형성되어졌고요. 이 부족들이 또 몇 개 부족이 합쳐져 가지고 뭘 형성해요? 국가라는 것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최초로 국가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또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고요. 이 고조선이 건국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 상나라 이런 나라인데요. 이러한 나라들도 다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성립되는 시기는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분화됐습니다. 계급이 분화된 이유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가진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계급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이제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 앞에서 설명했고요. 경제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들이 출현하면서 정치체가 통합되어지고 마침내 뭐가?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나 감옥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배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문헌상의 국가, 무슨 왕조요? 하라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문헌상의 나라 또 전설상의 나라인데요. 하 왕조가 문헌상의 나라라는 얘기는 문헌상에는 나와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나라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증거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 왕조를 중국 역사의 최초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문헌상의 왕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죠. 자, 얼리터우 궁궐 유적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얼리터우 궁궐이 전사상의 나라, 문헌상의 나라였던 하 왕조의 궁궐터였을 거야 라고 이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얼리터우 유적에서 발견되어진 대표적인 유물 한 가지 있었죠. 세 발 달린 청동 술잔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제 풀 때 잠깐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얼리터우 궁궐 유적에서 몇 발 달린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세 발 달린, 그렇죠?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 왕조를 우리가 정식으로 중국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국 역사의 첫 시작은 상나라로 보는 겁니다. 상이라고 보는 거죠. 상 또는 은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상으로 아마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기원전 1600년경에 은허, 상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언허의 유적이 발견되어지면서 상나라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정치는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정정치라는 뜻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뜻과 똑같으면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일치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신의 뜻을 물어가지고 하는 정치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과 군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신의 뜻을 물어서 하는 정치이다라고 해서 신정정치 또는 재정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위가 세습되었고 연맹국가 단계였고요. 왕위가 세습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왕권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문화적으로는 청동기는 귀했기 때문에 무기나 제기로, 반면에 여전히 청동기 시대이지만 농기구는 간섭기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특히 이 상나라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요. 드디어 중국의 문자가 등장합니다. 자, 상나라의 문자, 무슨 문자요? 갑골문자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문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갑골문자가 후에 뭐가 되는 한자의 시작이 되는 모태가 되는 문자가 바로 이 갑골문자거든요. 그래서 갑골문자가 좀 더 변형되어져서 한자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도 배웠는데 순장이라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부여라는 나라에서 있었는데 이때 상나라에서도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주인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러한 생필품이나 그리고 또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묻었다라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이 순장이라는 제도는 뭐를 인정하는 거? 죽고 난 다음의 세계,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저승에 갔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의 종, 그리고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것들을 함께 껴묵거리로 묻어줬던 풍습이 바로 순장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죠. 달력도 제재했는데요. 이때 을력이라고 하는 달력도 이때 사용했다. 을력을 사용했던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요? 농사가 그만큼 이때도 중요했구나. 그래서 달력까지 이때 상나라 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상나라에 이어서 주나라가 건국되어지는데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주왕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상나라 때에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주왕이요 애첩이었던 누구요? 달기라고 하는 절세 가인의 애첩에 빠져가지고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달기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 보니까 이때 자,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때 당시에 상나라의 주왕이 연못에 이게 연못지죠? 술을 가득 채우고 연못지 술주자잖아요. 나무에는 고기를 그렇죠?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달기와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지용님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주지용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달기의 모습을 지금 현재 이랬을 거야. 이 정도로 아름다웠을 거야. 중국의 4대 미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 꼽혀지는 그러한 절세 중국에서 아마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의 국왕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달기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달기에 빠져서 주왕이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나라의 문왕이요. 이때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왕 같은 경우에는 이때 문왕이 쳐들어왔을 때 주나라에 문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주왕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나라 누구한테요? 문왕에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이 상나라에 이어서 중국의 세 번째 상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70년경까지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때 보니까 건국은요 무왕 때 자 호경에서 도읍을 정하고 주 왕조가 수립이 되어졌고요. 이 주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나라의 공검제입니다. 자, 왕이 직할지만 통치하고 일족과 공신들의 제후로 봉해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고요. 이때 주나라는 국왕의 권력은 이때 천명이야. 하늘의 명령을 받은 거야. 천명사상과 이때 또 하나 덕치주의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상으로서 이용했던 겁니다. 자, 먼저 요거는 우리가 봤고요. 자,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천명사상은 하늘은 항상 유덕자라는 것은 덕이 있는 자 이런 얘기죠. 덕이 있는 자에게 명령해서 천자로서 하늘의 자손으로서 만민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통치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덕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해야 해 비슷한 뜻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다.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라는 것은요. 주나라가 상나라의 침략을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명령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이러한 침략을 정통성, 그러니까 정당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지배 이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가지 중에서요, 꽤 자주 나옵니다. 주나라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 이념을 뒷받침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나라의 봉건제도인데요.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주나라의 봉건제도는요. 이때 혈연적,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혈연적 종법에 토대를 둔 그러한 봉건제도였고요. 반면에 서양의 봉건제도라는 것은 쌍무적 계약관계에 있었던 봉건제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계에 있었던 봉건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은 주관식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어지는데 내신을 준비할 때요.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서양의 봉건제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문제가 출제되어지는데 이 부분을요. 선생님이 뒤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계속 걸리네요. 자, 주나라의 봉건제도인데요.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천자가 있으면 아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자를 잇는 거죠.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제후가 되는 거죠. 제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자와 제후 간에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자, 다음에 이 제후의 또 큰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후가 되는 거죠. 제후가 되고 그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대부의 또 큰아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경대부가 되겠죠. 그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그보다 아래인 뭐가 되는 거예요? 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대를 이어가고 그 둘째 아들부터는 한 단계 아래인 제후나 경, 대부 또는 사로 강등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혈연적 종법에 입각한 봉건제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왕이 있으면 왕의 큰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의 큰아들은 왕이 되겠죠. 둘째, 셋째 이런 아들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후로 한 단계 아래로 강등되어지는데요. 왕은 이 제후에게 뭘 줄까요? 봉토를 지급하는 거죠. 땅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 이 제후들은 왕에게 뭘 다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왕에게 군역을 하고요. 또 공납,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에 쳐들어오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을 도와서 외적을 무찌르고 이러한 관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후의 첫째 아들은 제후가 된다 그랬죠? 제후의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들은 한 단계 아래인 경대부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를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한 단계 아래인 제후나 경이나 대부나 사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중국의 봉건제도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과 제후 또는 제후와 경, 대부 간에는 무슨 관계라는 얘기입니까? 혈연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혈연적 종법에 입각한 봉건제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종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서양의 봉건제도는 왕과 제후 사이가 뭐라고 해요? 철저하게 혈연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야라는 것이 주나라의 봉건제도와의 또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요 표는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에 토지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토지제도. 주나라의 토지제도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배우는데요. 주나라가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죠. 무슨 제도요? 정전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도 바로 주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시했던 봉건제도도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모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전제는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물정자로 땅을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죠? 자, 8가구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가운데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8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 경작을 한 결과 수확물들은 국가에 뭐로 납부하자? 세금으로 납부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정전제라는 제도인데 이 정전제가 하자라고 주장했던 우리나라 실학자가 바로 다산정약용이 있었잖아요. 이 다산정약용도 주나라의 정전제들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에도 실행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정전제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 설명했던 거고요.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였는데요. 자, 주나라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주나라가 멸망할 때도 이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주나라의 유왕 또한 또 누구의 애첩이 누구에게? 포사에게 또 빠져가지고 이 국정은 등한시하고 포사와의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주나라가 한쪽으로 수도를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됐던 겁니다. 항상 나라가 멸망할 때는 절세 미인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달기라고 하는 절세 미인이 있었고 또 주나라를 또 멸망시키는 그러할 때 또 큰 역할을 했던 또 여자가 또 포사라는 그런 절세 미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경국지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경국지색이라는 얘기는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의 아름다운 그러한 미모를 가진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눈을 멀게 하는 정도로 이때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대표적인 또 포사라는 그러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유왕이 포사에 빠져서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그 틈을 이용해서 이때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누가요? 쳐들어왔다고요? 견융족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침입하게 되어져서 원래 이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에서부터 수도를 견융족에게 쫓겨가지고 수도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어디로요? 나급으로 또는 뭐 러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나급으로 수도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이건 누구한테 쫓겨서요? 견융족에게 쫓겨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도를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견융족에게 쫓겨서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 이것을 동천이라고 얘기해요. 자, 동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주나라는 동천 이후에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주나라가 세력이 그만큼 약화되다 보니까요. 주 왕실 아래에서 통제를 받고 있던 제후국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는 명실상부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제후국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세력이 커지는데요. 이때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춘추시대와 또 전국시대를 세부적으로 둘러 나누는데요. 먼저 시대가 춘추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춘추시대는 이때 가장 강력했던 이 제후국 5개의 제후국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요. 오, 월, 제, 초, 진이라고 하는 5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 5개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때 자 춘추 시대에 제일 강력했던 5개의 제후국 춘추 5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춘추 5패가 5월 제초진이라고 부르는 5개의 나라를 일컫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전국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제후들의 그러한 세력들은 강화되어져 가고요. 마침내 제후들끼리 경쟁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라는 것은 전국노래장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국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국가들의 시대야. 이때 전쟁하는 국가라는 것은 제후국들을 얘기하는 거겠잖아. 그렇죠? 그만큼 제후국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제후국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전개된다는 얘기는 주나라는 그만큼 제후국들을 통제할 만한 힘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제후와 경대부 간의 봉건 질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이 뭐가 있습니까? 주왕이 있으면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제후들이 있고 그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대부가 있고 그 아래에 사가 있는데 이제는 제후 왕이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후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또 제후들도 어때요? 경대부들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질서 자체가 봉건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아래쪽에 있는 제후가 왕에게 대들고 경대부가 제후에게 대드는 하극상의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요. 제후들끼리의 그러한 전쟁 또한 굉장히 잦게 일어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옆에 있는 제후국을 점령하지 않으면 내가 점령당해버리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되어졌던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약육강식의 전국시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제후국들 이때는요 한 2개가 더 추가돼서 이때는 7개의 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전국시대 때의 칠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칠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 때 여기 나왔죠? 5월, 제초진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춘추 5패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전국 칠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추 5패와 전국 칠웅이 겹쳐지는 나라도 있죠? 여기 보니까 제나라, 초나라는 춘추 5패에도 포함되어지고 전국 칠웅에도 포함되어졌던 그러한 나라들이네요. 그렇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춘추시대의 사회와 경제인데요. 춘추시대의 사회와 경제는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춘추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